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이처럼 문학적인 글쓰기로 대중과 소통하는 올리버 섹스를 의학계의 개관식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평생에 꼭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한 번쯤 보시면 우리 인간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책입니다. 요즘 뇌과학이라든지 AI와 같은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연구 속에서 우리는 거꾸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성찰하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됩니다. 저자인 올리버 섹스는 신경학자이자 의사인 분입니다. 1933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의학 학위를 받은 뒤 대부분의 삶은 미국 뉴욕에서 의사이자 저술가로 활동하면서 보냈어요. 신경의학과 뇌과학 전문 교수고요. 이분은 1970년대부터 신경학 관련 에세이를 쓰면서 저명한 대중작가가 되었는데요. 그 책 중에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가 있고요. 이외에도 화성의 인류학자, 깨어남, 편두통, 그리고 자서전 온 더 무브 등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올리버 섹스가 암으로 인해 2015년 82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마지막 에세이 고맙습니다라는 책은 아주 얇은 책인데요. 제가 몇 달 전 이 교수의 책과 사람에서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보통 의사의 글쓰기라고 하면 과학 전문서적이거나 딱딱한 전문서를 상상하기 쉬운데요. 이분의 글쓰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마치 소설을 보는 듯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캐릭터가 살아있습니다. 또 그들 각자의 삶이 섬세하게 조망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이처럼 문학적인 글쓰기로 대중과 소통하는 올리버 섹스를 의학계의 개관식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저는 의료인류학, 그 중에서도 정신적 고통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일찍이 이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보통 의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실 환자라는 인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의사는 질병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올리버 섹스는 신경학자로서 질병에 대해 탐구하고 치료하고자 하면서도 질병 이면에 있는 환자의 삶, 역사, 경험, 관계 등등을 아주 인간적인 서사로 풀어갑니다. 한번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이번 책의 성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병력은 개인에 대해 그리고 그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병력은 질병에 걸렸지만 그것을 이기려고 싸우는 당사자, 그리고 그가 그 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전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병력 속에는 주체가 없다. 오늘날의 임상보고에는 주체가 3염색체 백색증에 걸린 21세 여성과 같은 피상적인 문구 안에 넌지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이런 식의 병력은 인간이 아니라 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고 기록한 병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주체, 즉 고뇌하고 고통받고 병과 맞서 싸우는 주체를 중심에 놓기 위해서는 병력을 한 단계 더 파고들어 하나의 서사,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뿐만 아니라 누가를 알게 된다. 병과 씨름하고 의사와 마주하는 살아있는 인간, 현실적인 환자 개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인류 문명의 원천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써 수많은 이가 협력하는 것. 즉 종교든 국가든 돈이든 사랑이든 우리가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누군가 과거에 만들어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오기도 하고 또 책과 같은 문서로 전해 내려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조정되고 각색됩니다. 저도 이야기의 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질병이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아픔이란 단지 병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같은 병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현재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떠한지, 또 그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가 그 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개인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 있고 그만큼 고통이나 회복의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죠.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책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신경학적 질병을 지니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임상 기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상실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들이 얼마나 오묘하고 또 복잡한지에 대해서 안면 인식장애라든지 또 몸의 감각을 상실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안면 인식장애는 시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형태를 기억하거나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인간이나 물건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해서 머리를 집어들어 쓰려고 한다든지 장갑을 보면서 그것이 손에 끼는 장갑이라는 기능을 인지하지 못하고 표면이 이어져 있고 5개의 작은 주머니가 달린 것이라고 바라본다든지 하는 것이죠. 또 자기 몸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서 자신의 다리를 보면서 마치 남의 다리가 침대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느끼면서 치워버리려고 하다가 자기 자신마저 몸뚱어리가 침대에서 떨어져 버리는 사람의 이야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부 과잉에서는 투렛 증후군의 틱 장애와 뇌전증 장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은 이들이 보이는 흉내내기라든지 반복적인 행동, 잦은 욕설과 강박 등으로 인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오히려 이러한 증후군에 일찍이 적응한 결과 나름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 책에 등장하는 뚜렛 증후군을 가진 레이라는 사람은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산만함과 잦은 흥분, 다혈질의 무례함까지 가지고 있기에 직장에서는 번번이 해고당하고 맙니다. 또 자기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욕설 때문에 주변 인간관계도 제대로 유지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요. 다른 누구보다 거칠면서도 즉흥적이고 환상적인 드럼 연주를 할 수가 있고 주말마다 바의 유명한 재즈 드러머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탁구를 칠 때면 일반 사람들이 놀랄 만한 엄청난 감각과 얍삽한 스매싱을 보여주면서 모임의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분의 그런 뚜렛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처방했더니 오히려 건물의 회전문을 들어가는 반응 속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이분이 코가 깨지고 만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치료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올리버 섹스는 그가 뚜렛 증후군이 치료된 다음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섬세하게 읽고 대화하면서 치료 이후에 새로운 삶을 또 항해해 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3부 2행에서는 뇌의 병리작용으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귀에서 음악 소리가 계속 들리는 음악 간질병 등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는 뇌전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질병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간질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에 엄청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음악가 쇼스타코비치는 총알 파편으로 인해 뇌가 흔들릴 때마다 귀 속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왔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음악 간질병 환자도 쉬지 않고 들리는 아일랜드 음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치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쇼스타코비치는 오히려 그 멜로디를 이용해서 훌륭한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던 거죠. 4부 단순함의 세계에서는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들이 소개됩니다. 성냥개비를 한꺼번에 떨어뜨리면 그 개수를 바로 111개 이렇게 맞추는 사람들이라든지 6자리 이상의 수 중에서 약분되지 않는 소수를 알아내는 능력이라든지 그들의 놀라운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주변 세계, 그러니까 자연과 사물과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관심과 애정을 나누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책은 어찌 보면 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특성을 나열하는 증례집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본다면 단지 흥미거리라든지 신기함을 느끼는 정도에 머뭅니다. 그보다 저는 우리가 이 책이 우리 인간의 삶의 질, 특히 마음의 질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깊은 고민을 던져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에 걸렸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결핍과 고통, 그리고 돌봄의 문제를 떠올립니다. 병, 그것도 뇌와 신경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가족들을 우리는 안타깝게 바라보고 또 불쌍하게 생각하죠. 물론 그들의 일상 속의 어려움이 간단하거나 해결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정상이라는 기준을 세워두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못 미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자라기에 문제라고, 따라서 불행할 거라고,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캄캄한 곳에 가두어 놓는 것은 아닐까요?
남다른 작곡 능력을 부여했던 쇼스타코비치의 장애는 세대를 거치며 우리에게 남다른 감동을 주고, 또 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은 그의 간질로 인한 고통을 충분히 넘어서고도 남을 만큼 많은 성취를 이뤄낸 증거입니다. 지적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의 그림이나 식구가 우리에게 남다른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지점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기도 하죠. 마음의 질과 관련해서 올리버 섹스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지능이 뒤떨어진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루리아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아주 긍정적인 답장을 보냈다. 그의 답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능 발달이 지체된 환자만큼 내가 사랑스럽게 여기는 환자는 없습니다. 또한 선천성 질환 연구소에서 보낸 기간은 제 생애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루리아는 과학적으로 보아 지극히 특이하고 흥미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그것이 무엇일까? 결손이나 결손학상의 의미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마음의 질과 관계가 있다. 게다가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기까지 한 마음의 질이다. 그들의 마음은 설령 지능상의 결함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이외의 정신적인 면에서는 흥미롭고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이다. 우리는 지적장애인이 가진 마음의 질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과연 지적장애인들에게 특징적인 마음의 질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천진난만함과 투명함, 완전함, 존엄은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 어린아이의 세계나 미개인의 세계와 같이 조금 모자란 이들의 세계라는 것을 설정한다면 그 특징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구체성이다. 그들의 세계는 생기 있고 정감이 넘치고 상세하면서도 단순하다. 왜냐하면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추상화를 통해 복잡해진 것도 희박해진 것도 통일된 것도 없다. 자연 만물의 본래 모습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오히려 반대이겠지만 신경학자들은 구체성, 구체적인 사상을 열등하고 고려할 가치가 없고 통일성이 결여되었고 퇴보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체계와 조직화에 관한 한 당대 제일인자로 불렸던 쿠르트 골드슈타인 등은 인간의 정신의 추상화와 분류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일단 뇌의 손상을 입으면 인간은 고상한 영역으로부터 인간적이라고조차 말할 수 없는 차원 낮은 구체성의 수렁으로 내동댕이 쳐진다고 생각했다. 만일 인간이 추상적 범주적인 태도 혹은 명제적인 사고력을 잃으면 도리 없이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며 중요성도 없고 관심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라고 생각한다. 구체성이야말로 기본이다. 현실을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것으로 개인적이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구체성이다. 만일 구체성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에 나오는 피 선생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골드슈타인의 사고와는 정반대로 구체성에서 전락해서 추상성으로 빠진 것이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좀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뇌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것을 이해하는 능력은 훼손되지 않고 남는다고. 다시 말해 인간이 퇴행하면 구체적인 것밖에 이해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것을 이해하는 원래의 능력은 상실되지 않고 남는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인격과 정체성, 그리고 손상받기는 했지만 엄연한 생명체로서 버티고 있는 존재 그 자체는 상실되지 않고 남는 것이다. 뇌에 선천적인 질환이 있거나 지적장애가 있다고 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 기억을 상실해 간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충분치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기억을 통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연속성 속에 자기 자신을 위치짓고 주변 사람과도 편안한 관계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주변과 공감하고 자신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새소리, 바람의 촉감, 우리가 잘 인정하려 들지 않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음악이나 미술적인 성취, 또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관심을 공감해주는 이들과의 상호 교류, 애정 나눔, 기억을 잃었어도 눈앞의 고양이가 배가 고프다며 먹을 것을 전해주거나 횡단보도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하려고 할 때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비록 기억이 사라지거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 인간이 가진 소중한 윤리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평생에 꼭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몸과 정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게 무엇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책이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